네, 안녕하세요. 네, 정경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사의 두 번째 편입니다. 45년 9월 8일에 미군이 진주하고 난 다음부터 12월에 모스크바 삼성회의가 열릴 때까지 약 3개월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에서 다루는 얘기들은 전문적인 연구자들도 독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감히 생각하자면 당대에 살았던 정치 주역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7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책을 받으신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첫 번째 챕터는 한국의 해방, 한국의 분단입니다. 우리가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실제로는 분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8선 분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여기 있는 지도는 38선을 그은 1945년 5월 10일 자정부터 11일 워싱턴 DC에 있는 SWNC, 스윙크로 알려져 있는 국무부 전쟁부 해군부 3부 조정위원회의 사무실입니다. 펜타곤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2명의 대령이 한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딘 러스크죠. 나중에 케네디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찰스 본스틸입니다. 8군 사령관을 지낸 사람이고요. 이 2명의 대령이 5,000년의 역사가 있고 3천만 명이 거주하는 한국을 30분 만에 38선으로 분할했습니다. 나중에 딘 러스크가 국무장관을 지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회고록에 그렇게 썼어요. 으쓱대면서 30분 만에 흑동에 있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38선을 그을 때 사용했다고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B5 사이즈에 있는 유명한 잡지죠. 거기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위도가 30도, 40도가 있지 38도 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38 이남은 미군이, 38 이북과 만주는 소련군이, 중국 국내는 중국군이, 싱가포르는 영국이 이렇게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군사적 편리입니다. 왜 군사적 편리냐? 일본군이 굉장히 많이, 일본군이 어디 붙어 있었냐? 일본 본토에, 한반도에, 만주에, 화북에, 싱가포르, 필리핀을 회복했지만 동남아까지 해서 굉장히 긴 반어령 호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 일본군을 한나라 군대가 무장해제시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연합 4대국이 나눠서 미소 영중이 지역을 나눠서 일본군 무장해제를 담당했다는 게 최초의 설명입니다. 이게 연합군 일반명령 1호로 1945년 8월 15일자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준비된 정책이었습니다. 45년 7월경에 포츠담 선언 즈음에서 육군부의 엘리트들이 다양한 방안을 선긋기를 계획합니다. 사실은 도마 위의 생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중에 북위 40도 분할 방안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처럼 40도 이북은 소련이 점령하고 40도 미만은 미군이 점령하는 방안입니다. 또 연합 4대국이니까 이런 방안도 있었습니다. 소련은 운기 낮은 원산을, 중국은 헤이조, 평양을, 미국과 소련은 서울을, 미국은 인천을, 영국은 군산을, 그 다음에 부산은 미국이 점령하는 4분할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38선 분할이 그나마 4분할보다는 운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4개의 나라로 분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홋카이도와 혼슈의 북단은 소련이, 그 다음에 혼슈의 중심부는 미국이, 그 다음에 영국이 나머지 큐슈하고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국의 의도에 따라서 한반도가 어떻게 분할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획과 계획의 산물이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8선은 물리적으로 한반도를 반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땠느냐? 인구의 3분의 2가 남한에 있습니다. 또 정치경제의 중심인 수도 서울이 남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항구인 부산, 인천, 군산, 목포가 남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반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은 미국 점령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우리가 38선으로 분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38선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의 경도 위도가 어떤 줄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GPS가 있으니까 알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북위 38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관념과 공상, 상상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그어졌고 강조됐습니다. 셰넌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맥퀸의 아들입니다. 선교사의 아들이고요. 지리학자입니다. 38선으로 그어진 한반도를 옹진부터 황해도, 예성강, 개성, 임진강, 경기도, 북한강, 강원도, 태백 마운틴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연결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개의 강, 75개의 색강, 얼마나 많은 마을이 잘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단의 극명한 원시적인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많은 자연적인 수많은 강과 하천, 산맥이 잘렸고요. 마을들이 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갈렸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미소 간의 38선 충돌의 원인이 됐고요. 또 남북 간의 충돌의 원인이 됐고 북한의 한국전쟁을 기획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흥분이 가라앉자 분단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 일본 대신 식민지인 한국이 분단됐고요.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를 뺏기고 점령지를 뺏긴 것으로 끝났습니다. 또 군정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실시됐습니다. 일본에는 주권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로 구성된 정부가 통치를 했습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있었지만 간접 통치를 했을 뿐입니다. 주권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는 인정할 수 있는 주권 정부가 없었습니다. 총독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정부를 인정했을까요? 임시정부는 인정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멸망했던 대한제국을 인정할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대서양 선언으로 그 나라 주권을 빼앗지 않는다는 게 연합국의 선언이었는데 이 나라에는 주권이 없는 이상한 no man's land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주권 정부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정부의 역할을 대신했고 그러니까 사실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38선이라고 한 것도 그어진 이유가 뭡니까?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그어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일본군 무장 해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철폐됐어야 될 선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이 48년까지 유지되었고 그 선을 기초로 남북한의 분단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국제법적인 우리가 법적인 관점, 개념, 입장을 취한다면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군국주의 해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또 민주화개혁, 전범 재판했습니다. 전범을 추방했습니다. 재벌을 해체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사회개혁을 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탈군국주의 개혁을 했습니다. 같은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부 관리들을 유임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저지했습니다. 토지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미군인데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민주적인 해방군이었고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반동적인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골똘히 생각해볼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요한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동아시아의 국민국가이고 제국이었던 이 나라를 점령해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남한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입은 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합참, 군부와 민간 모두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 개혁과 현상적인 유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게다가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련과 접경하고 있는 냉전의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지위에 대한 연합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석 국민정부 총재죠. 루스벨트 FDR이고 윈스턴 처칠입니다. 카이로 선언 이렇게 쓰고 있죠. 11월에 회담을 했고 12월 1일에 테헤란에서 스탈린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다 중국에 관한 조항입니다. 카이로 선언의 핵심은 중국을 세계의 4대 열강 중에 하나로 끌어올리려는 미국의 기획의 산물입니다. 스탈린도 싫어했고요. 처칠도 싫어했습니다. 루즈벨트가 그렇게 했어요. 중국 조항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주목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는 세 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은 노예 상태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한국인이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일본 통치의 가혹성, 잔인성을 얘기하지만 뭘 얘기합니까? 한국인들이 주권 정부를 자치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할 때 노예에게 다른 권리를 줍니까? 안 줍니다.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했지만 흑인들이 권리를 찾는 건 언제입니까? 1950년대, 60년대 돼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라는 건 뭐냐?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이었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교차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한국에서 1894, 5년도에 청일전쟁 벌어졌습니다. 중일전쟁이죠. 그 다음에 1904, 5년도에 러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중국과 일본의 이해가 충돌해서 대전쟁이 아시아에서 두 차례 벌어졌고 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의 이익을 옹호한다면 미국은 중국 장개석이 주장하는 한국 독립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후의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다. 왜? 43년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하고 소비에트가 어떻게 합의했느냐? 전후 한국 문제는 어떻게 처리한다? 국제 신탁 통치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해를 옹호하고 러시아의 이익을 배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역의 이해가 충돌하게 돼.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게 돼서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겨? 강대국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대국들 간의 합의가 필요해. 특정 강대국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합의를 해야 돼. 그런 프로세스가 뭐였느냐? 국제 신탁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독립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적절한 시기에 in due course라고 썼습니다. 이건 처칠이 굉장히 잘 쓰는 말이었다고 해요. 과정보다는 시기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거쳐서 독립한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로서 장래에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 5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의 권리는 뭐야? 식민지 해방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연합국의 43년 12월 1일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표가 돼요? 이렇게 발표가 돼요. 이걸 읽고서 이게 국제적 신탁 통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 중경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불렀느냐? 국제공관론,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한다. 국제공용론, 국제적으로 공동 운영한다. 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또 워싱턴에 있는 한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in due course 논쟁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45년 12월에 신탁 통치라는 게 벌어졌을 때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카이로 선언 인식은 이제 한국은 국제 신탁 통치 이후에 독립시키고 중국은 연합국의 합의로 억제하고 소련의 잠재 이익은 보장하고 식민체제를 옹호하려는 영국은 식민체제 해체하게 하고 미국은 전후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사실은 43년 12월에 카이로 선언 이후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미국의 대안 정책을 뭐라고 얘기하냐? Unwanted Crusade라고 얘기합니다. 원치 않는, 내키지 않는 십자군이었다. 그러니까 개입은 하지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한국의 해방, 독립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45년 2월에 얄타에서 모인 마지막 회담입니다. 루즈벨트가 굉장히 병약하죠. 루즈벨트가 사선되고 나서 바로 직후입니다. 45년 1월에 4차 대통령 취임하고 그 다음에 2월에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침략한 그 얄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쟁 중에 너무 힘들어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고 몸도 안 좋은데 전쟁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군함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을 몇 차례 하는 겁니다. 번아웃 되는 거죠. 당시에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1차 대전 때도 우드로 윌슨이 대서양 건너서 파리 강화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뇌출혈이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FDR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45년 4월에 죽게 되는 거죠. 한국의 불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해방이 보장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동남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물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지만 어떤 나라도 독립이나 해방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종전 이전에 일본이 명예롭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중립국이던 스위스 이런 데서 미국 측하고 딜을 하려고 합니다. 평화 교섭을 해요. 그중에서 일본이 내세운 마지막 조건이 뭐였느냐? 국채 호지입니다. 천황제 유지예요. 넘버 원. 두 번째,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전에 획득한 식민지, 조선, 타이완 필요하다. 이건 침략으로 얻은 게 아니야. 국제 조약으로 얻은 곳이야. 그러니까 천황제 유지, 조선, 타이완 보유, 그 다음에 일본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상선대 유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시려고 했던 게 천황제 유지와 조선의 보유였습니다. 만약에 카이로 선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미래가 한국인들에게 닥쳤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이로 선언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독립을 선언하고 보증한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신탁 통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기 위한 어전어에 의해서 히로히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가장 마지막 남은 목표가 뭐였느냐? 천황제 유지입니다. 처음에 미국은 천황제 폐지를 원했어요. 왜? 아니, 진주만 공격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끝까지 가메가제하고 그랬잖아요.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 이오지마에서. 그러니까 천황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일 정책을 세우는 국무부, 전쟁부의 브레인들은 지일파가 너무 많았어요. 일본을 너무 잘 알았어요. 예를 들어 육군 장관 스팀슨, 일본으로 신혼여행 갔던 사람이 1890년대에 자기가 교토 가봤어요. 나라 가봤어요. 원폭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나라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폭격하면 안 된다. 교토 나라를. 그거는 일본 역사를,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고 일본인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폭격하면 이게 전쟁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일본이 천황제를 유지하니까 포츠담 선언 마지막에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는 일본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히로히토가 그 대목을 짚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국의 후의가 두터운 뜻이 느껴진다. 천황제를 오케이 했다라는 것을 알고 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국의 후의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고 천황제가 폐지됐나요? 폐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천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 천황은 인간 선언하고 그대로 천황이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으로 이제 총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건 선언이에요. 데클레이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연합국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싸 45년 4월에 이런 기획의 주창자이고 주역이었던 루즈벨트가 죽었습니다. 부통령이던 트루먼이 시골 판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루즈벨트는 총명했어요. 뉴딜부터 4대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경제대공황부터 2차 대전까지 이끈 대통령이에요. 세계가 체스판이라고 생각했고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이 유럽에, 중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네, 트루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얄타에서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포츠담, 중소 회담, 런던 외무장관까지 한국 의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루즈벨트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혹은 45년 7월에 포츠담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전후 한국의 혼란은 회피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시간 지체가 있는 거죠. 트루만이 세계 외교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포츠담에 갔는데 트루만은 시골 내기 판사 출신이었어요. 외교는 루즈벨트가 다 했습니다. 국무장관은 몰랐습니다. 루즈벨트는 국무부 믿지 않았어요. 외교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국무부는 약해. 애들이 이거 말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줏대 있게 결정을 못해. 또 비밀이 너무 많이 새어나가. 얘들은 문서만 많이 만들지 일을 잘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무장관 배제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했지만 루즈벨트가 죽게 되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트루만이 그걸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츠담에서 처음으로 데뷔했는데 트루만도 어때요? 스탈린, 여기 영국도 전쟁 중이지만 애틀리가
수상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결정해야 되는데 로스알라모에서 원자폭탄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포츠담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한국 문제가 결정됐어야 돼요. 왜? 얄타에서 유럽 전쟁이, 독일과의 전쟁이 끝나면 소련군이 극동전선으로 올라온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대가로 러일 전쟁 때 뺏겼던 이권들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여순 대련, 철도, 사할린, 꾸릴, 이남의 섬 이런 거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얄타 밀약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이익에 관한 거죠. 그런데 포츠담에서는 소련의 도움 없이 미국이 원폭으로 일본을 단독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를 지연했습니다. 결정을 회피했습니다. 국제외교사학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외교의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국 문제가 모스크바 회담까지 미결정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사실은 모스크바 회담 결과 한국이 찬탁을 했어야 되냐 반탁을 했어야 되냐 말이 많죠. 사실은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한국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다 맛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탁 통치 시스템으로 가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한국에 개입은 했지만 결정은 회피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운형과 명민한 건국준비위원회의 결과 해방의 시간 공간을 만들었고 한국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인들에게 국제적으로 허용된 해방의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의 공간에서 한국의 지위에 대해서 연합국은 너희는 신탁 통치 받아야 될 해방된 국가야 라는 게 생각이었고요. 한국인들은 우리는 즉시 독립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자의 인식 차이였습니다. 당연히 인식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격렬한 인식의 충돌이 45년부터 48년까지 이끄는 제일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이때 한국에 주둔하게 된 24군단 사령관 존 R. 하지입니다. 일리노이 남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남부에 있는 골콘다라고 하는 곳에 여기 옥수수밭 있는 곳이에요. 옥수수밭만 평생 보고 자랐습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하는 곳에 자랐고요. 이 사람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아닙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포병 사관 후보생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해서 42년에 준장이 된 사람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군인 중에 군인, 이 사람 머리 짧잖아요. 군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병사들이 머리 짧게 자르는 거, 군복 잘 입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패턴, 이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24군단 사령관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3년 일했고요. 그 다음에 은퇴한 게 아니에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5군단 사령관 했고요. 한국전쟁 때도 현역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하지가 현역이었어? 우리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국 최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지를 소환해서 한국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한국에 파견하거나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 한 번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고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근무했던 군인들 가운데서 고위 장성 가운데서 한국에 대한 회고를 남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 국무부의 정치고문, 베닝오프, 랭던 이런 사람들 한국에 대한 회고 전무합니다. 아시아 전문가들, 남한 점령 후보자가 2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후보자는 스틸웰입니다. 조셉 스틸웰이고요. 장개석의 참모장이고 미군 스타일로 정예사단을 양성한 사람이죠. 19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마전선에서 별명이 뭐냐? 비니거 조입니다. 식초를 친 것처럼 찡그리고 날카로운 스틸웰이라는 거죠. 버마전선에서 일본군 공격해오니까 버마 밀림을 걸어서 병사들이랑 탈출한 사람입니다. 장개석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장개석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와 국민당 군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니까 스틸웰이 식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주둔한다고 하니까 장개석이 반대했습니다. 무산됐습니다. 두 번째 캔디데이트는 누구였느냐? 웨드마이어, 엘버트 웨드마이어입니다. 이 사람도 장개석의 후임입니다. 현직 주중사령관이었고요. 영국군과 함께 남동아시아 사령부 근무했다가 주중미군 사령관이었는데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택된 게 존 R. 하지입니다. 8월 11일에 남한 점령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웰에서 하지 네가 가. 왜? 네가 제일 가까이 있어. 오키나와에 있어. 너 빨리 짐 싸서 가.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 9월 7일에 남한 상륙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극동이나 아시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런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4군단 병사들하고 전쟁 끝났는데 우리가 빨리 집으로 가야지, 병사들 고생했는데 빨리 집에 갈 날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병사들은 너무 아꼈습니다. 제임스 매트레이라는 사람의 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점령한 네 지역이 있습니다. 도쿄, 더글라스 맥카서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죠. 태평양전의 영웅이고요. 이미 육군 참모총장 지냈어요. 1930년대에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필리핀 총독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독일을 점령한 루시우스 클레이입니다. 독일의 탈라치 경제 부흥을 주도한 사람, 유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젠하워의 부관 출신입니다. 또 이탈리아 마크 클라크죠. 우리 한국 전쟁 때 마지막에 8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탈리아전의 영웅이었고 이탈리아 전문가였어요. 다 군인으로서의 명성, 자질, 정무적인 능력이 뛰어난 지역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남한에는 하지입니다. 외교, 민사, 행정 경험 전무하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지원해 줄 유능한 정치 고문이 필요합니다. 국무부 본부의 국장급이나 공사급이 필요해요. 안 보냈어요. 게다가 이런 사람은 구체적인 훈령이 필요한 사람인데 훈령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매트레이가 이렇게 씁니다. 핫지 파치, 이거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에요. 핫지라는 이름을 빗대서 엉망진창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통치가 이렇게 된 것은 하지가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지는 결국은 하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 기본적인 관점, 입장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는 어땠어요? 한국 점령하러 가야 될 정보가 없어요. 미군이 갖고 있는 정보는 군정 계획도 없고 카이로 선언처럼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레토릭으로 되어 있고요. 작전 명령에는 일본 정부 기구를 활용하라고 그러고 준비는 없고 정보는 없고 국제적인 명령은 없고 하지가 미칠 법한 순간이었는데 조선주둔 17방명군과 연락이 됐습니다. 일본군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해방된 준우호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주둔 일본 17방명군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22일에 총독부가 미군 진주 인지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22일이 되면 이때가 김대우의 건준을 치안협조회로 바꾸려는 공작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25일에 총독부가 희망이라는 걸 만듭니다. 상주서를 만들어요. 연합국 들어올 때 조선인이 폭동을 우려한다. 일본 경찰력, 총독부 행정기구 써줬으면 좋겠다. 공산주의자가 미일간 이간을 예상한다. 이런 마타도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4일간에 미군하고 일본군 사이에 무선통신이 오고 갑니다. 총 80개 정도의 전문이. 이게 이제 17방명군 사령관 고즈키 요시오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 평화 질서 혼란시켜서 이득을 얻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공산주의자 독립선동가들이 있다. 건준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군의 핵심 정보는 뭐냐?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소련이 38 이남에 주둔했다.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폭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카이조에 소련군 진주했다고 씁니다. 그런데 미군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카이조? 게이조구나. 경성에 들어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과 상황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미군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공포에 차서 소련군이 한반도 이남에, 38 이남에 주둔했을지도 몰라. 여기 주둔하게 되면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폭동, 파업,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오게 되는 겁니다. 전문 중에 하나죠. 9월 2일입니다. 탄약이 도난됐다. 경찰, 대항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조선인 경찰 도망가서 일본군이 조선 치안 담당하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명령을 내려달라. 이런 일본군의 교신을 일본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여기 있는 오다 야스마라는 사람입니다. 소전 안만 총독부 공식 통역이고요. 미국 유학생 출신이고 워싱턴 군축회의 때 일본 대표단 통역이 된 이래 조선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통역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연희전문의 이사였어요. 총 8년, 9년 연희전문 이사였습니다. 일본인으로도 최장수 이사입니다. 연희전문 교수들과 친했습니다. YMCA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9월 6일에 선발대로 해리스 준장이 도착합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왜? 와서는 조선인들은 안 만나고 일본인들과 조선 호텔에서 맥주 파티를 벌였다고 신문에 보도돼서 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해리스 준장이 야, 내가 왔는데 소개받으니까 오다 야스마라고 하는 기독교 성실하고 영어가 훌륭한 통역이 있어. 소개해 줄 수 있어? 옆에 앉은 게 오다 야스마였어요. 그 오다 야스마가 어떤 일을 했느냐. 통역을 제공했고 이묘목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이묘목입니다. 이거는 37년에 조선 총독 미나미와 함께 담화회를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총독과 함께 담화회를 가질 정도로 이름이 난 친일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희 전문 출신이고 보스턴대에서 학위를 했고요. 수양 동호회에 사상전향했고 뭐 보통의 그렇잖아요. 수양 동호회가 거의 4, 5년을 기소도 안 하고 검속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4년, 5년을 괴롭히고 난 다음에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을 완전히 쥐어짜는 거죠. 수양동호회 흥업구락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산 신궁에 가서 신궁 참배하고 국방성금 내고 친일 유세하고 언론에 나가서 그런 걸 쓰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 행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묘목은 좀 독특했습니다. 미나미지로 회견했고 연희전문의 가롱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묘목일 거라고 봐요. 옆에 있는 둘은 일본인이고요. 이묘목이 그래서 오다 야스마의 소개를 받아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코리아 타임스라고 하는 영자 신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코리아 타임스입니다. 전단으로 보이죠. 제목이 Welcome Heroes of Liberation입니다. 45년 9월 10월에 2회, 3회 정도 내고 말았습니다. 신문이 아니에요. 왜 만들었느냐? 미군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자신문 만든 사람인데 김영희,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보스턴, 컬럼비아. 어때요? 지금 봐도 굵지 않은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입니다. 코리아 타임스 만들었고요. 미국 유학 기독교 연희전문 출신들이고 일제 말에 동호회 사건 등으로 다 전향하고 친일했던 경력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 접근해야 되니까 언론인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신문 만들어서 9월 10일에 명월관 연합군 환영회를 했는데 신문 기자들이 만든 환영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언론인들 환영회를 했는데 이묘목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운형 친일파 공산주의자. 친일파 공산주의자가 한 몸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총독부 돈 먹고 친일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미군이 믿었습니다. 하지의 공식 통역이 돼서 문고리 권력을 장악했고요. 여기 있는 코리아 타임스의 인물들이 미군정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묘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제하에서 다수의 친일 연설을 했습니다. 귀축미영, 반미 반영 운동했습니다. 보통의 활동이었어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친일 활동자로 행위자로 규정된 사람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데 여운형을 친일파 공산주의자 친일정부 수립했다고 무고하고서 미군정의 문고리 권력을 장악했고 그리고 미군정 통역이 되어서 나가사키 유조로부터 법무국장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석방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 나가사키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협력했던 조선인 숙청되기 때문에 역소, 야마토 주계에 있는 우리 신상기록 태워버렸으면 친일 활동 기록을 태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가사키 유조가 그걸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제 나가사키 유조의 목과 기념과 시계라고 하는 회고록에 나가사키가 이거 쓸 때 아주 고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한국에서 2차 대전에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알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방한국의 비극성은 이런 거죠. 친일파 귀축무역 선봉장이었던 이묘목이 하루아침에 미군정 문고리 권력입니다. 하지는 명백한 친일, 이거는 무고, 역고소, 만연한다는 이유로 미군정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미군정 친일 중요한 게 아니죠. 친미가 더 중요한 거죠. 미군정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심지어는 이묘목의 보스턴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말이죠. 미군정의 한국 알기 시간에 쓰라고 이걸 프린트해서 배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미군정 문서에 나와 있는 보스턴 대학 이묘목의 학위 1800 몇 년대 외교 관계를 다룬 190페이지 정도 된 논문인데 이걸 배포할 정도였어요. 이묘목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 당당하죠. 하지하고
허버트 후보가 식량대책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이명옥이고요. 이거는 1.14 운동위원회 때 허헌, 슈티코프, 말릭, 이명옥 어때요? 이명옥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죠? 김규식, 여운형. 이거는 하지가 45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 첫 회의에서 연설할 때 이명옥입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스라는 장교의 얘기입니다. 뭐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 없었던 얘기들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스는 누구냐? 제물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뭐였느냐? 공주 영명학교 만든 사람. 지금도 남아있어요. 영명학교에서 프랭크 윌리엄스는 뭐 이 학교의 은인입니다. 태평양전쟁 벌어지기 전후에 일본에서 추방되어서 인도에 가서 인도 가이자바르 광복군 인면전구 공작대한테 영어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전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선교사를 했고요. 윌리엄스는 미국에서 의과대학 나와서 버지니아 의과대학입니다. 2차 대전기에는 호주에 있는 병원 연구소장을 했고요. 한국 파견해달라고 했지만 7함대 사령관 킹케이드가 너 보내줄 수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함대가 하지를 에스코트하게 됐어요. 제물포에 도착해서 건준이 보낸 여운홍, 조한용, 백상규 이런 건준 대표들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쟤네들 무슨 말을 해? 그런데 윌리엄스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군 정내에서 유일하게 한국말을 구사출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가 픽업해서 개인 정치 고문으로 삼았습니다. 45년 9월부터 12월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스 본인도 본인의 회고, 관련 이력, 어디에도 한국 관련 얘기가 없습니다. 한국 관련 얘기는 내가 한국에서 요트 배워가지고 무슨 태평양에서 대서양 한 바퀴 돌았어. 이런 얘기뿐이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한 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본인도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윌리엄스가 대한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개 해군 소령이고 의무관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군정 초기에 많은 것을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도 궁금했습니다. 윌리엄스와 한국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현봉학입니다. 들어봤죠? 흥남철수의 한국의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전쟁 때 활약하게 된 것도 윌리엄스 때문에 어머니 앨리스가 이화여전에서 가르쳤는데 현봉학이 영어를 배웠어요. 너 똘똘하니까 우리 아들이 버지니아 의대 교수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 버지니아 의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80년대 찍은 사진이고요. 아버지는 한국명이 우리암이고 윌리엄스는 우광복이고 동생은 우흥복이에요. 이 지금 공주 영명학교에 비석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묘지가 있습니다. 관련이 깊죠? 이게 보면 이제 9월 9일에 항복 조인식의 하지고요. 옆에는 킹케이드 7함대 사령관이고요. 밑에는 아베 노부유키고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합국 환영하는 보면 Welcome the US Army라고 써 있고요. 밑에는 미군 소련군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둘 사이에 있는 게 이명옥인 거죠. 하지, 아놀드, 이명옥입니다. 이거는 노기남 대주교입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장면입니다. 존 창입니다. 세례명이 요한이어서 존이라고 썼다고 그래요. 다 이 정도 이름은 있어야지 미군정에 출세하는 거죠. 이대 외무장관 벤시 림입니다. 벤시 림, 림브, LIMB입니다. 임병직입니다. 장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천주교 학교인 동성상업 개성학교 교장 지냈습니다. 킹케이드와 함께 스페만 주교가 왔기 때문에 미사를 집전했어요. 노기남 주교죠. 노기남과 함께 장면 형제가 50명의 한국 지도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통역했죠. 그 공로로 경기도 항무국장이 됐습니다. 미군정이 좋게 봤어요. 그래서 46년에 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의 카톨릭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48년에 윌리엄스의 기록이 이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의 아들인데 장로교 역사 협회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13쪽 분량의 질의응답이고요. 미군정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의 정치고문이었는데 어떤 일을 하지가 요구했느냐? 첫 번째 정치고문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어떤 한국인과 접촉 창구였다. 세 번째 인사 문제를 결정했다. 이 세 가지 모든 일을 하지가 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스가 미군정 초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한국 사정에 정통하고 한국인들과 접촉 창구가 있고 한국에 유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의사였을 뿐이지 훈련받거나 박식한 정치 고문이 아니었어요. 노련한 한국인들의 책략에 취약했고요. 기독교, 엘리트, 선교사, 결국은 한국의 우익이나 기독교 그룹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군정에 남아있는 유일한 내셔널 이슈 바이 메이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몇 장 안 되는 탑시크릿 되어 있는 문서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도대체 이게 윌리엄스가 누구지 생각했는데 윌리엄스의 연설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양가적인 양면적인 한국 인식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 한국말 잘해. 한국인 잘 이해해. 한국 문화 좋아해. 나 한국 청국장도 먹어. 그렇지만 오리엔탈리즘 강합니다. 한국 애들은 안 돼. 게다가 한국 사람들 분열돼서 자치 능력이 없어. 우리가 많이 보는 얘기들이죠. 나 한국 잘 알지만 너희는 안 돼. 그런 거죠. 한국 지배층에게는 호감과 공감을, 반제, 반기독교, 사회주의, 민주운동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당 보수적이고 평화적이고 친미적이고 임정을 지지해. 인민공화국은 총독부의 후원을 받은 파괴적 공산주의자야. 한민당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한국인 충분히 친일적이고 충분히 친생존적이었다. 친일파 아닌 한국인이 없었어. 일본의 강압적인 총동원 정책으로 모든 한국인이 친일해야 됐어. 국민공범론, 정황론 이런 거죠. 해방 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그 주장을 윌리엄스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제비 아니라 프로잡이었어. 친일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하지가 무능해. 아무것도 모르는 장군들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인 자문들을 이용하면 돼. 매일의 기초 위에서 필요하면 농업 문제 필요하면 한국 농업 전문가를 들여다가 금융이 필요하면 금융 문제 전문가를 들여다가 땜질하면 돼. 기독교 선교사와 교회를 활용해. 김구 이승만 높게 평가해요. 심지어는 여운형이 송진우 암살에 개입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한민당의 허위 정보들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때도 이런 거죠. 한국인은 나 윌리엄스와 미군정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선의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돼. 우리는 한국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일을 해준다. 그래서 하지는 윌리엄스의 반소, 반공, 친미, 기독교적 가치관을 쉽게 동의합니다. 한국인들의 중요한 문제, 친일 사회개혁보다는 미국적 가치가 중요하다. 윌리엄스가 신뢰한 친미적이고 보수적이고 민주적이고 교육받은 한민당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무부가 파견한 정치고문도 여기에 동조하게 돼요. 이게 베닝호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회고록 같은 건 남기지 않았습니다. 침례교 선교사 아들이에요. 하급 관리입니다. 국무부 내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하지도 육군부에서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고요. 베닝호프도 발언권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렇지만 결정권이 있거나 발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윌리엄스와 베닝호프는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선교사들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하고 한국인들 자치 능력, 정치 역량 불신하고 반면에 미군정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각했습니다. 네,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신했고요. 그래서 이런 반소반공, 기독교식 민주주의, 미군정 순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미국적 사유체계를 가졌습니다. 랭던이라고 하는 정치 고문이 좀 고위급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한국 전문가입니다. 한국에 근무했어요. 경성 총영사였고요. 이 사람이 42년도에 국무부에서 한국 신탁통치구상의 기획자입니다. 한국 자치 능력 없다. 자율정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탁통치 필요하다고 하는 첫 번째 기획자가 윌리엄 랭던입니다. 이 사람이 45년 10월에 한국에 와서는 이걸 번복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첫 번째는 하지가 너무 나가서 그랬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한국 상황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둘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덕적, 세상에 외교관이 도덕적, 현실적 관점에서 신탁통치 기획 기각하고 그 대안으로 임시정부 중심의 정무위원회 과도정부 수립해야 된다. 국무부에서 좋아했을까요? 승진하지 못합니다. 공사, 대사로 승진하지 못했고요. 국장이 되지도 못했고요. 총영사로 경력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증언도 회고록도 짧은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군정 시대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미군정이 일주일 만에 총독부, 인민공화국, 중경 임시정부라는 세 개의 정부에 대해서 독특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총독부는 어떻게 해요? 유지했다가 총독부 관리를 그대로 유임한다고 했다가 한국인들이 반발하니까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총독부 관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지의 정책이 아니었어요. 미 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트루만이 비난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미군이 총독부 관직을 계승했고요. 그리고 미군정이 되는 거죠. 인민공화국은 인공이 공산주의 조직이라는 얘기를 듣고 인공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크로프츠나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공산주의 조직은 아니었다. 3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적 정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민당이 중경임시정부를 절대 지지한다. 한국인들이 100% 지지한다. 그걸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10일 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임시정부 귀국하게 하고 이승만 귀국하게 해서 반탁 정무위원회, 복잡해요. 결국 핵심은 뭐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임시정부를 미군정이 홀대했다고 알려져 있죠.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언제? 미군정이 귀국하기 전에. 크로프츠라고 하는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넘어가기 전에 경성대학입니다. 초대 총장인 알프레드 크로프츠입니다. 공화국, 인민공화국, 온건 좌익이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탈식민 정권 정도였다. 미 국무부 보고서, 미국이 우파, 부자, 정치그룹에서 군정 충원했다. 해외에서 교육한 우파 정객들이 한국 정치 지배하도록 촉진했다. 49년 5월 23일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미군 초기 한국인들, 한민당 계열입니다. 진주 직전에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임정 연합군 환영회 만들어서 임정은 국제적 인정받았고 인공은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다. 임정을 지지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조병옥, 윤보선, 윤치영 9월 10일에 미군에 나타나서 인공은 친일협력자 한국인들로 조직된 집단이다. 여운형, 잘 알려진 오래된 친일협력자의 정치. 명월관에서 이명욱, 안재용, 여운형 친일파다. 인공, 민중의 배반자다. 국민대회 준비에 서상일, 서리식, 김도연, 현동환, 김용무, 장자일이 G2를 방문했는데 좋은 교육, 유능한 신사다. 부민관 하지회견에서 이명욱이 통역했고 조병옥은 인공은 공산주의자라고 욕합니다. 오궁선, 세브란스 학장이죠. 한민당의 한국민중의 대표다. 노기남 주교, 정치계 핵심 인물 50명을 추천, 배척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따라서 미군 진주 첫 10일에 한민당은 미군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줬고 여운형, 안재홍, 건준, 인공은 모략하고 반면에 이승만, 김구는 절대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당이 사실은 이승만, 임정 절대 지지 주장한 건 정치공학적 술책이죠. 45년 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군정 신임을 얻어서 고위직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년 9월 19일에 미군정 정보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민당 대다수 한국인 대표에는 유일한 민주적 정당이다. 한국인 대다수 아니고요. 유일한도 아니고요.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미군정 결정은 뭐냐? 인공 반대, 임정 지지 한민당 중용입니다. 근데 한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건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100% 지지한다고 하니까 임정을 끌어들이면 판을 짤 수가 있겠어.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들어오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임정을 간판으로 내건 과도정부 같은 걸 꾸미게 됩니다. 반탁 정무위원회 기획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독촉 중엽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무지와 만용. 왜 그런지는 설명하겠습니다. 권력의 불화입니다. 하지가 윌리엄스에게 고문회의를 조직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문회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물건인지를 몰랐는데 윌리엄스의 발언에 나와 있습니다. 친일파인 법률가 은행가 블라블라에서 15명 구성하라고 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긴 정당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모두 다 한민당원입니다. 여운형, 조만식 빼고는. 정당과 정치 의견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법률가, 은행가, 사업가를 배치해서 결국 성공하고 보수적이고 친일파를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현실 정치와 역전되어 있는 고문회의를 만들게 되는 거죠. 특히 평남 건준 출신이 조만식 들어가 있습니다. 또 김동원, 소설가 김동인의 형이죠.
평남 건주는 둘 들어가 있는데 서울 건주는 한 명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은 포섭하고 인공은 배제했습니다. 종교가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친일 전력 없는 개신교 목사 둘 발견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종교인들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기독교도였습니다. 고문회의 별명이 기독교 전국 고문회의입니다. 언더우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재의 정부를 연희 전문 정부라고 부릅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고문회의가 조직됐고 뭘 했느냐? 인력 충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한민당 중심이 됐고 일제시대 중추원의 재판입니다. 여운형이 암살되기 직전 전날에 김용중이라고 하는 한국 사정사 김용중한테 쓴 편지입니다. 미군 진주 한 달 뒤에 하지 처음 만났다. 하지가 처음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외놈한테 얼마나 받았지? 외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잽스라고 썼으니까 외놈이죠. 모멸 느꼈다. 하지가 정치 고문 해달라고 해서 옆방에 갔더니 이미 다 앉아 있었다. 표결하는데 의장을 뽑는데 9대 1이었다. 나는 윤기익 찍었는데 김성수는 자기 이름 찍었더라. 9대 1로 완벽한 진영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만두었다. 여운형 사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벼락 권력의 시대인 거죠. 우리가 벼락 부자는 알잖아요. 벼락 권력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해방 전에 한국인 관리가 총독부에 29,550명이 남북한이 그런데 12월까지 7만 5천 명의 한국인 관리를 임명합니다. 남북한에 있는 모든 관리를 더해도 얼마가 더 많은 거죠? 네, 4만 5천 명 정도 더 뽑은 겁니다. 임용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고문회의가 추천하고 고문회의가 결정하고 미군정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즉 한민당이 추천하고 한민당이 결정하고 미군정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경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전에 한국인 경찰이 남북한에 10,000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죠? 조선인이 16,619명입니다. 경찰이 27,000명이었는데 45년 11월에 남한에만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경찰까지 다 포함해서도 15,000명 넘어가는 거죠. 46년 말이 되면 25,000. 네, 45년 8월 해방 전에 전체 경찰 병력을 뛰어넘는 거죠. 48년에 45,000명으로 수직 상승하는 거죠. 경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많지만 미군정의 유산이고 굉장히 군사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친일적이고 간부의 대부분이 친일파입니다. 간부의 82%가 친일파예요. 친일파 청산, 식민지 잔재 청산 반대하는 거죠. 이게 경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8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져서 뭘 청산한다? 역사에서 청산이 사실 가능한 건가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공적 시스템은 모두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생존을 건 인정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한민당의 세상입니다. 네, 다 한민당 핵심이 차지했습니다. 경찰 조병옥입니다. 공주 영명학교 출신, 미국 유학, 기독교, 미군정, 반인공, 반공, 독립운동 경력, 한민당 총무입니다. 미군정이 요구하는 다중의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46년 10월 폭동 때 친일 경찰 때문에 이 추수 봉기가 났다고 조미합동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운형, 김규식 등이 경찰 바꿔야 된다. 특히 조병옥, 장택성 바꿔야 된다고 했지만 하지와 미군정 수뇌부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 김병루 검찰 2인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고등문관 사법과, 변호사 시험, 재판소 서기, 일제의 법률 체계 시스템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해방된 한국의 법조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참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해방 후 한국 법조계를 법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제일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법령이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 총독부의 사법 체계를 그대로 계승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까지 굴려가게 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일제에 복무했던 사람들이 미군정에서도 복무하게 된, 그 중에 김병로 이인 같은 사람들은 항일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간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스템은 일본에 봉사했던 사람들이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신뢰성은 반공침입니다. 3대 변호사 중에 허언은 비토됐습니다. 미군정의 사법 권력은 한민당 이너서클의 몫입니다.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사행정,
정일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묘묵의 절친입니다. 동양이고요. 미국 유학을 같이 했고요. 연희전문에서 같이 일했고요. 결혼식 들러리를 섰습니다. 미군정에서 선택되어서 인사행정처장이 됐는데 전투적 민족주의자 안재홍이 민정장관이 됐습니다. 흥사단 서북계열을 중요하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안재홍이 했는데 안재홍을 이겼어요. 47년에. 민정장관이랑 인사행정처장이었는데 도지사로 발령냈는데 미군정에게 얘기해서 다시 중앙으로 롤백했어요. 미군정의 권력 서열에서 항일운동, 민정장관 안재홍보다 인사행정처장이던 정일영이 훨씬 더 파워풀했습니다. 도지사, 고문회의 한민당이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군정기에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직을 맡으면 돼요? 안 되죠? 한민당 당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민당 간부 출신이에요. 탈당하지 않았고 미군정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논리나 객관성이 없습니다. 미군정기 권력 특징이 뭐냐? 사회구조, 시대정신, 대중여명 반영 못했다. 법적, 제도적 절차 정당하게 거치지 않았다. 합법적으로 그 권력을, 그 자리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 벼락 권력으로 권력을 차지했다. 불화받은 권력이죠. 현대 한국의 기본 질서입니다.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압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처음 한 일이 뭐냐? 미군정으로부터 불화받은 권력을 회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각이라고 그러죠. 초대 내각 구성할 때 한민당은 국무총리, 내무장관, 외무장관 하고 싶었습니다. 한민당은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진차원 반탁운동입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 연합국 대안정책은 카이로 선언이 있지만 방치됐고 하지는 본국의 입장이 없는 상태의 자유방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등의 정치 고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한민당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인공 친임정이라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는 정책 결정자는 아니에요. 하지도 인식이 이렇습니다. 동양인 미스케. 메가더 그랬다는 거죠. 일본인 미성숙한 청소년이야. 최소한 미국인들, 독일인들은 중년에 원숙한 40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해야 돼.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되라고 했다는 거죠. 보통 한국인들 충동적인 어린애와 같다. 반공주의나 식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민족혁명적 요구가 뭔지, 식민지를 왜 겪었는지, 이 사람들의 요구가 왜 이런지 이해할 마음도 없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건 위험해. 하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수주의자가 아닌 한국인은 모두 뭐다? 공산주의자다. 하지와 미군정의 결정은 한국인들에게 최상이다. 48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왔을 때 그 유명한 매논이죠. 인도 나중 외무장관 된 매논이고요. 이건 중국 대표부 호세택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실행한다. 정책 결정자 하지인 거죠. 미국은 합의에 의한 한국 문제 해결을 원했는데 국무부는 특정 정치 세력하고 연결되지 말라고 늘상 얘기했는데 하지는 본국의 지시가 없고 한민당을 믿은 결과 미국의 공식 대안 정책인 카이로 선언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고위 정책, 연합국의 합의를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수상, 중국의 총통,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합의한 국제적 합의를 누가 깨트려? 별 3개짜리 한반도에 주둔한 24군단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메가더의 부하예요. 메가더 위에 누가 있어요? 합동참모부가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누가 있어요? 미 국무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책 결정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장기판의 체스의 폰과 같은 졸과 같은 하지가 결정했습니다. 하지의 대안은 뭐야? 한국인들이 임정을 절대 지지하니까 임정 중심으로 과도 정부를 만들면 돼. 정말 믿기 힘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귀국한 후에 정무위원회를 만들어 그리고 삼성 모스크바 회담 이전에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해. 제가 이런 진실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국무부와 합의하지도 않고 본국과 합의하지도 않고 일본에서 만약에 메가더가 일본의 특정한 우파 정당과 거래해서 과도 정보를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즉각 국제적인 파란을 일으켜서
해임되고 쫓겨나고 대파란을 이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귀국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태평양 전쟁기 이승만이 1875년생입니다. 45년에 몇 살입니까? 만 70입니다. 태평양 전쟁기에 한반도에서 노무자나 군인이나 군속으로 나왔던 포로들 신문했습니다. 이승만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10월 16일에 해외 지도자 중에서 처음으로 귀국하게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워싱턴 출발해서 경유해서 일본 도착해서 하지 에치슨 만나고 메가더 만나고 서울 도착합니다. 본인의 노력, 메가더의 도움, 하지의 도움, 국무부의 출국자지 실패,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오려면 국무부가 엑싯 퍼밋을 줘야 돼요. 출국 허가를 줘야 돼요. 또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이승만이 노동부의 재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그레이션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에 속해 있어요. 노동부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왔어요. 이승만이. 동참모부가 허가했고요. 태평양 해군, 메가더 관할지역 통과 허가, 군용기 사용 허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승만이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왔어요. 좌익이 인공주석으로 추대했죠. 우익 한민당이 추대했죠. 미군정이 환대합니다. 메가더가 귀국하는 일개 한국인인데 두 차례나 메가더가 만났습니다. 메가더 아카이브가 미국의 노폭에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봤습니다. 메가더 약속장이 있어요. 메모랜덤 오브 컨버세이션, 대담 비망록은 없는데 약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고미위원부 위원장이던 이승만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는지 모릅니다. 하지도 이때 도쿄에 가서 이승만과 만났습니다. 메가더, 하지, 이승만이 만났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환경이 조성되어 왔죠. 하지가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을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소개하고 부동자세를 하는 거죠. 여운에게는 한 달 뒤에 너 일본 놈한테 돈 얼마나 받았어? 너 일본 놈하고는 무슨 관계야? 라던 그 하지가 이승만이 귀국하자 전 생애를 한국 독립을 위해서 바친 애국자다라고 소개하고 이승만 연설하는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고 그래요. 네, 민족 지도자로서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덕수궁의 숙소를 제공하고 순종의 리무진을 제공하고 하지의 헌병분대의 경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46년까지 이승만의 명성, 조직, 자금 활동에 끊이지 않는 화수분이 사실은 하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세우는 게 이런 계획을 세워요. 임정 중심의 군정 내에 과도정부를 세우는 이상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만 세웠어요. 한민당의 주장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이걸 랭던이 만들어서 메가더는 바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38 이북을 포함하는 38 이남만도 가능한 일종의 미국식 과도정부를 세워서 북한까지 확장한다라고 하는 북한의 민주기지 노선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남한판 자유기지 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였느냐? 미국의 공식 대안 정책인 신탁통치 계획을 반대합니다. 대안이 뭐냐? 정무위원회를 한다. 그러니까 임정은 사실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상종가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임정이 홀대당했다. 군산 비행장에 왔고 환영도 안 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귀국하기 전에 임정이 이미 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가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는 거죠. 한민당과 이승만이 다 임정의 간판으로 이런 걸 추진했습니다. 국무부 공식 정책을 반대하는 거고요. 대안으로 결국은 좌익, 중도, 우익 연합하는 정당 통합운동이죠. 가능한가요, 여러분? 주체들의 욕망과 지향이 다른데 그리고 비밀리에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대안을 미 국무부가 낼 수도 없고 그걸 소비에트가 영국이 동의할 리도 없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좌익, 중도, 우익을 합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임정이에요. 임정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이름 팔아서 독촉주면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임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임정인데. 26년 동안 임시정부를 지킨 노인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권력 정치의 핵심에 자기가 주어가 아닌 정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호락호락 임시정부의 명의를 판 이런 조직을 넘겨줄 사람들이 아니죠. 당연히 참가하지 않습니다. 박헌영 좌익도 떨어집니다. 중도 좌파도 떨어집니다. 임정도 떨어져요. 결국은 뭐가 됐어요?
한민당과 이승만 블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통합을 시켜서 모스크바 회담 이전에 국무부에 제출하려고 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사무관급의 혹은 죄송합니다. 주사나 사무관을 모욕하려는 뜻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유치원생 수준의 정치공학적 플랜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정당 통합을 하고 이걸 대안으로 만들어서 국제회담 테이블에 내놓겠다라는 게 하지의 플랜이었습니다. 무지와 만행의 대실패극이라고 우극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반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탁운동은 45년 12월 27일에 동아일보 보도로 시작된 반탁운동, 임시정부가 중심이 된 반탁운동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군 정부와 하지와 이승만이 중심이 돼서 벌어졌던 진정한 의미의 반탁운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기억되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았죠. 네.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왜 처음 하게 될까요? 왜 처음 듣게 될까요? 독촉중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들어와서 결국은 50개 정당 사회단체 통일하겠다고 해서 이름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입니다. 정당도 아니에요. 프론트예요. 일종의 위원회예요. 그런데 박헌영, 여운형 탈퇴하고 결국은 전영위원 모두가 한민당이고 귀국한 임정도 참여를 거부하고 12월 16일에 모스크바 삼성회담이 개최되니까 이거는 끝나버렸어요. 미군정이 한민당의 말을 믿고 이승만의 말을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결국은 바보들의 행진이 된 거죠. 12월 26일에 이승만이 아주 강력한 반탁 성명을 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스크바 회담 결정이 나기 전에 누가 알고 있었다? 미군정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게임이다? 미국의 플래닝이다. 국제신탁이라고 하는 게 이승만이 알았습니다. 한민당이 알았습니다. 핵심적인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 보도하죠. 네. 유명한 오보? 동아일보는 오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합동통신을 전제한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도됐고 한국에서도 신조선보나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그런데 일면 탑으로 거기에 좀 마사지를 했죠. 이 동아일보 이 보도에는 팩트라고 하는 건 지명하고 인명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위 사실입니다. 왜곡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한국인들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민투표로? 없습니다. 모스크바 회담에서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했는데 소련은 소련 일국 신탁통치 주장했다. 사실인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소련 주장이 계속되는 한 38선 분할이 지속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팩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이름, 미 국무장관 번스, 모스크바 이런 거 빼고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회담 결정이 45년 12월 27일 워싱턴 시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28일입니다. 24군단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가 모스크바 회담 결정문을 언제 손에 쥐었을까요? 12월 29일 오후에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원문도 보지 않고 28일부터 반탁 운동이 벌어져서 격렬한 민족주의의 에너지가 폭발해서 초신성으로 빛났습니다. 네. 누구도 무슨 결정이 있었는지는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지만 반대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모든 블랙홀처럼 끌어들였습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임정 지지를 내세우고 독촉중용을 추진했지만 손에 들어온 권력을 임정과 나눌 생각은 없었습니다. 임정을 세일즈해서 권력을 주었습니다. 네, 이승만 그립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임정을 팔았지만 임정은 환영하면 안 돼. 국제적으로 공인 못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임정 해체하고 개인으로 들어와야 돼. 손에 들어온 권력을 나눌 생각은 없었습니다. 임정을 해체하고 개인으로 흡수할 구상이었습니다. 45년 12월 15일 회의인데요. 모스크바 결정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장덕수, 군정 생각은 임정 그대로 두고 독촉중용을 한국 정부로 할 것이다. 허정입니다. 4.19 때 과도 정부 수반으로 이승만을 하와이 망명시킨 사람이죠. 이승만의 측근입니다. 대외관계로 임정 부인하기 때문에 독촉중엽을 조직한 것이고 군정의 요구인 가장 빠른 방법이 결정체다. 행정권을 위양한다 내락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들 알고 너무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다 알지만
너희는 몰라도 돼. 그건 최고 기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진우, 일체를 이 박사에게 위임시켜서 대사에 유감이 없도록 하자. 하지의 말에 따르면 내년 1, 2월이 가장 긴박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핵심들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촉 중용을 만들었고 그것을 모스크바 회담의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엉망진창 하지라는 말을 이제 제임스 매트레이가 했는데요. 미군정이 4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시정부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정부 절대 지지를 내세워서 독촉 중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당 통일 운동으로 과도 정부를 만들었고 미국 기록에는 정무위원회, 이승만 기록에는 국무회의 국정회의입니다. 뭐 구성으로는 정말 좌파, 중도좌파 임정이 참여를 거부했고요. 시기적으로도 모스크바 삼성회의가 개막해서 이미 때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잊혀졌습니다. 왜?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반탁운동의 대폭풍우가 토네이도가 몰려와서 다 휩쓸고 지나갔죠. 미군정, 한민당, 이승만이 맹렬하게 전개한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반탁운동이었고요. 역사에서 기억되지 않은 반탁운동이었고요. 그렇지만 46년 후에 미군정은 당연히 관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한민당, 이승만, 미군정이 기축적 동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유지되었느냐? 46년 말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이승만이 도미외교 하러 갑니다. 하지가 이승만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이승만을 만들었는데 이승만은 좌우합작 운동으로 자기가 밀려난다고 생각했어요. 이승만 미국에 도착하자 일성이 뭐였느냐? 아니 보수주의자가 아닌 한국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신봉하던 하지를 보고 하지는 빨갱이에요. 해임시켜야 돼요가 이승만의 일성이었습니다. 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가 되면 미군정이 남한을 중심으로 자유귀지 노선을 추구하고 소련 군정이 북한에서 민주귀지 노선, 이건 인민민주주의 혁명 기간에 북한을 혁명의 기지로 쓴다는 얘기죠. 북한 중심의 이런 노선이 대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의를 듣고 국정교과서 이 역사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책을 읽고 비교해봤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교과서상으로 알 수 있는 지식과 교수님이 연구하신 거의 차이점이 지금 극명하게 마지막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교과서의 내용과 교수님의 차이점, 또 하나는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승만은 그걸 다 뒤집어 쓰기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연구자들이나 당대에 살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니까 당연히 교과서에 실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지는 사실은 반탁운동을 고무하는 게 사실이고 반탁운동을 고무하다가 이제 임정의 뜨거운 군정을 붕괴시킬 정도의 반탁운동의 에너지 때문에 미군정을 접수하려고 해서 큰일 날 뻔했죠. 반탁운동을 고무하다 그렇게 된 건 사실이고요. 제 책을 읽고 이승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뭐 독자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신다면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책을 그렇게 읽으셨다니까 뭐 저로서는 고맙습니다. 지금 그 미군정 시기가 미국으로 따지면 그 민주당 집권기인데 당시에 미국 공화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운형이나 박헌영 씨 같은 경우에 당시 이 전국에서 소련이나 중국 쪽하고는 접촉이 없었는지. 공화당으로서는 이제 루즈벨트의 정말 영구집권이었잖아요. 4선까지 했고 그 루즈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트루만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차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메카티와 같은 그런 냉전의 전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7년이 이제 분수령입니다. 트루만 독트린이 있고요. 그 전에 처칠의 철의 장막 선언이 있고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것도 1948년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세계 핵전쟁으로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미소의 충돌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요. 박헌영은 당연히 소련 영사관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고요. 소련 영사관이 일소 불가침 조약 때문에 도쿄에도 서울에도 양국의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독립된 외교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련 영사관이 있었고 여기 샵신이라고 하는 총영사가 있었고 해방 후에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을 관리하던 것은 이제 외무성, 그다음에 국방성, 그다음에 KGB 여러 라인이 있었고요. 그 중에 외무성 라인을 통해서 박헌영이 이제 소련에 소개되고 홍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형은 사실은 한반도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서 유일하게 미군정에 드나들면서 소련 군정에 공개적으로 드나든 유일한 사람입니다. 미군정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박헌영은 미국의 게임에 놀아나는 친미주의자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 우파들은 북한에 가서 공개적으로 소련군의 고위 간부들을 만나고 김일성, 김두봉 만나고 오니까 북한하고 거래하는 친공산주의자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여운형은 그런 입장이었고 그렇지만 여운형은 그런 게 굉장히 꺼리낌이 없이 한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8선 분단이라고 하는 게 연합군 일반명령 1호로 38선으로 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군정하고 소련 군정이 한국인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있는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에 있는 조만식이나 김일성이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이승만과 박헌영과 정치인들이 북한에 가서 자유롭게 한반도의 미래를 통일 독립을 논의하기 위한 주체적인 자주적인 협상 왜 못했느냐?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48년의 남북협상 이미 모든 게 셋업되고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구나 김규식도 다 알았습니다. 가서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승해서 반쪽을 굳히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강의와 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46년에 가서 미소공의가 1차 결렬되고 이승만이 정업 발언을 통해 가지고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한 이후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 여운형이나 김규식을 대하는 태도가 혹시 미군정 입장에서 그 시점부터 달라진 건 아닌지. 네, 사실은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46년 6월인데요. 그 이전에 46년 1월에 이미 남한만의 분단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자율정부라고 얘기하죠. 그런 발언을 지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46년 6월에 1차 미소공의 무기 휴회와 함께 폭발을 했고요. 사실은 하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좌파를 좌파로부터 떼어내서 중도 우파와 합해서 우파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미군정이 독촉 중역 해봤습니다. 정무위원회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46년 2월에 민주의원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했느냐? 한국인들의 추천을 받지 않은 대의성이 없는 미군정이 임명하는 조직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최소한 중도 좌우파가 지지하고 대표하는 그런 조직에 의해서 뭔가를 그 입법기구입니다. 이걸 만들려면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일단 미스공동위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군정의 지지 기반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기구에도 쓸모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했지만 전심전력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46년 5월이 제가 이제 맺은 말에서 45년 6월에 대분기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미군정의 정책,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치 자금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6년 5월에 이승만은 미군정으로부터 조선은행 발권력을 통해서 조선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 대부를 받아서 그중에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조선공산당은 같은 조선은행의 발권력을 위조했다고 위조 집회 사건으로 걸려서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다체포가 되는 거죠. 패망 후에 조선은행 화폐를 여러 군데서 찍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찍어서 들어왔는데 조선인쇄 주식회사와 정판사 이런 데서 찍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액수가 260만 원에서 공판 과정에서는 1,3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조선공산당 주장에 따르자면
위패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만 장 중에서 위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증인들이 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번복했지만 그 사람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서 거짓말로 처벌했습니다. 미군정으로서는 46년 5월 이후에 조선공산당에게는 마이너스 260만 원 내지 1,300만 원과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고요. 좌우합작 운동을 하는 김주식에는 약간의 정치장을 2,3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와 춘국 원세훈과 김규식의 이름을 딴 하춘식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립서비스로 좌우합작 운동 지지한다고 했고요. 여운형에게는 끊임없이 공작을 하는 거죠. 미군정이 가진 수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자금 지원이죠. 선전이죠. 조직이죠. 정치적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죠. 이건 우호적인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게는 뭐랍니까? 정치적인 기소, 탄압을 하는 것이고요. 김구한테는 냉담, 여운혁에게는 공작,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수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46년 5월에 미군정의 본심이 뭐였느냐? 사실은 미군정의 본심은 우파는 아껴두고 중도좌파를 중도 우파로부터 끌어당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운형은 반면에 중도 우파를 중도 좌파로 끌어들여서 그걸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욕먹는 게 뭡니까? 정치적이다. 아니 정치인이 정치적인 게 욕먹는 게 이 나라예요. 학생 보고 학생다워 욕입니까? 기업가 보고 기업가다워. 근데 정치인 보고 정치적이야. 욕입니다.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정치를 혐오시키고 정치를 악마화시키고 정치로부터 스스로를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여운형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좌우합작, 남북연합, 미소연합 이런 길입니다. 그게 대의에 맞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맞으니까 그런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김규식은 어떤 입장입니까? 중도파를 확장해서 중도파를 기반으로 남한의 정치적 기반을 갖겠다. 혹은 김규식도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던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협상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플랜, 정치적인 기획과 당시 상황 조건에서 주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에 맞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대의 여망, 시대 정신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플랜을 일치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민족 지도자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만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46년 이후의 일은 역시 미군정의 관성에 따라서 갔고 한민당과 이승만의 기축적인 동맹 하에서 일은 추진되었고 나머지 세력들은 좀 들러리와 같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임시정부 관련해서 원래 임정이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미군에 있던 OSS 지원도 받고 그리고 한반도 진공작전까지 같이 펼칠 정도로 임정이랑 미군이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럼 왜 미군이 정작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왜 개인 자격으로 입국시켰고 왜 굳이 그걸 안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OSS는 전략 첩보국이어서 유럽에서 전쟁의 승리에 기여하는 거였어요. 근데 승리에 기여 못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온 게 극동이에요. 극동에서 중요한 게 일본이었고 일본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반도로 침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OSS 중국은 이제 OSS 이글 독수리 작전으로 낙하산 타고 들어오는 학병 탈취했던 김준엽, 장준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OSS 워싱턴은 잠수함 타고 한반도 남부로 침투하는 OSS 넵코를 기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냥 특수 공작기관이니까 하는 거고요. 미국은 공식 정책으로 망명정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본국 인민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전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그 나라에 대한 정책에 발목을 잡는 일을 미리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심지어는 드골의 자유 프랑스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임시정부가 폴란드처럼 10만 정도 독립군이 대일전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을 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궁금했던 건데 우리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아쉽잖아요. 해방 후 3년간에서. 근데 항상 나오는 말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나 인식이 굉장히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디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각종 일을 겪었을 텐데도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까라는 게 늘 궁금했고요. 왜 하지 같은 사람한테 그냥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식민지가 될 때도 을사조약이나 을사늑약이나 병합 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관심이 있던 것은 미국의 이권인데 그것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 학교, 병원, 문화단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운산금광이었습니다. 동양 최대의 그런 사업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한국은 이미 1905년 이후에 일본의 국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47년에 미 국무부는 한국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군부는 철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군 논쟁이죠. 왜? 한국은 반도기 때문에 여기는 방어하기 어려워. 만약에 미군이 2개 사단 있는데 북한군이나 소련이 공격해오면 포로가 돼. 많은 위험이 있어. 철수해야 된다는 게 군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개입했는데 발을 빼면 안 돼. 양자의 타협에 걸고 그럼 어떻게 해? 생존 가능한 정부를 수립하고 철수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 정부 수립하고 49년에 철군했고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미국의 위신, 일본을 지킨다. 그 다음에 한국을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48년에 건국이라고 하잖아요. 일부에서는. 근데 48년에 이 정부를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헌헌법을 읽어봐야 됩니다. 재헌헌법은 이 정부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지금 정식 정부로 재건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 국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19년에 만들었고 임시정부를 재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건국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승만의 핵심적인 가치가 임정법통론입니다. 임정법통론의 창안자가 이승만입니다. 왜? 내가 19년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어. 한성정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통령이었고 독립정신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지금 정식정부를 만드는 거야. 48년에 이 정부 수립에 동참한 사람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재헌헌법을 읽어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 없습니다. 민주적 제질서입니다. 재헌헌법의 경제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유, 공유, 협동적 소유입니다. 왜?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불화받아서 공장, 기업, 광산을 갖습니까? 전 조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국유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면 반민특위 헌법 부칙으로 10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헌헌법의 정신은 뭐냐? 독립운동을 계승해서 이 정부를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정법통론이라고 하는 게 마치 김구의 임정법통론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념하는 임정법통론이라는 것의 출발은 뭐냐? 재헌헌법에 임정법통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내세웠느냐? 이승만의 핵심적인 정통성이 그겁니다. 독립운동의 자긍심인 거죠. 사실은 이승만이 가졌던 핵심적인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이승만을 찬양해야 되는 시대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승만 연구자로서 이승만의 핵심적 가치들이 이렇게 부정될 수 있느냐? 반일 종족주의, 위안부 매춘,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이 살아있으면 무덤에서 벌떡 차고 일어날 얘기입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고 그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승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강요에 무슨 친일, 반일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국가의 정통성이 임시정부로부터 발언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난데. 그게 이승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만으로 비롯된 임정법통론을 둘러싸고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지 못한, 실패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입니다. 머리는 사자고 몸은 염소나 양이고 꼬리는 용 혹은 뱀입니다.
모든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자입니까? 뱀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 몸에 두 가지가 같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을 그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네. 다시 한번 2주간 일정적인 강의해 주신 정병준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